어이, 추워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세상에. 아기가 아니냐? 누가 널 여기에 버렸어? 할머니가 아들의 무덤 근처에서 얼어 죽어가던 아기를 주었습니다. 헌데 이 아기 그냥 아기가 아닙니다. 5살의 샘을 척척해내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천재 신동이었던 것이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을 위해 헌신한 바보 같은 할머니. 과연 그녀는 이 천재 아이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마포나루터 근처에 심씨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작은 떡집을 운영하며 홀로 살아가는 60세 노인이었지요.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보내고 유일한 혈육이었던 아들마저 25세 역병으로 잃은 뒤로는 하루하루를 떡 빚는 일로만 버텨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동짓날이 가까워오자 하늘에서는 굵은 한방눈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 날씨엔 길을 나서지 말라고 했지만 심씨는 아들의 기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심씨는 낮 장사를 서둘러 마치고 아들이 좋아하던 붉은 팥시루떡 한 시루를 이고 산을 올랐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쳐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지요. 무덤 앞에 재물을 차리고 절을 올리던 심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미가 미안하다. 제사상도 변변찮구나. 오열하던 심씨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분명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심씨는 황급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에서 불과 10여 걸음 떨어진 곳, 작은 바위골 안쪽에 핏덩이 하나가 떨고 있었지요. 파란 강보에 쌓인 아기는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담. 심씨는 재빨리 자신이 입고 있던 두툼한 솜저고리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지요. 심씨는 아들 무덤에 올렸던 따끈따끈한 팥시루떡을 가져와 아기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깐만 참거라. 할미가 살려줄 테니. 눈보라를 뚫고 산을 내려온 심씨는 그날 밤부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심씨는 이불 속에 누워있을 수가 없었지요. 아기가 숨을 쉬고는 있지만 너무나도 약하게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제발 살아다오. 심씨는 떨리는 손으로 맷돌을 돌려 암죽을 쑤었습니다. 쌀을 물에 불려 곱디곱게 갈아 자신의 입술에 대어 온도를 맞춘 뒤 깨끗한 무명천에 적셔 아기 입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렸지요. 사흘째 되는 날, 기적처럼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망울이 심씨를 또렷하게 바라보았지요. 아기를 살려놓고 보니 심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파란 당보는 고운 비단이었고 옷가락지는 예사롭지 않았지요. 아기에게 귀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아기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자 심씨는 결심했습니다. 심씨는 가장 맛있게 쪄낸 팥시루떡 한 덩이를 가지고 마을 어귀의 낡은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쿤장님, 제가 업둥이를 하나 거뒀는데 떡값 대신 좋은 이름 하나만 지어주십시오. 쿤장은 떡을 맛있게 먹고 붓으로 종이에 글자를 써주었습니다. 길도에 어질현을 써서 도현이라 하게. 바른 길을 가는 어진 사람이 되라는 뜻일세. 도현, 아이고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온 심씨는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들었냐? 너의 이름이 도현이란다. 정성껏 지어받은 이름이니 이름처럼 귀하게 자라야 한다. 그날부터 심씨의 떡방앗간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도현은 3살이 되었습니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자마자 도현은 떡집 일을 거들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쌀을 씻고 시루에 물을 부어 나르는 심부름만 했습니다. 그러다 5살이 되자 도현은 말을 또박또박하며 놀라운 재주를 보이기 시작했지요. 할머니, 오늘 쌀 서대로 인절미를 만들면 45개가 나와요. 어찌 그리 정확히 아느냐? 한 되에 15개씩 나오니까요. 서되면 15에 셋을 곱하면 되잖아요. 심씨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셈을 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지요. 더 놀라운 건 도현의 눈썰미였습니다. 저분은 떡을 안 사실 거예요. 왜 그리 생각하느냐? 신발에 흙이 안 묻었어요. 멀리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산책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가 홀쭉해요. 정말로 그 양반은 떡집 앞을 지나쳐 갔습니다. 저 아주머니는 떡을 사실 거예요. 어찌 아느냐? 치마에 쌀겨가 묻어 있어요. 집에서 떡을 만들려다 실패하신 거예요. 그래서 급히 사러 오시는 거죠. 과연 그 아주머니는 백설기 2시루를 샀습니다. 심씨는 도현의 영특함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똑똑한 아이는 제명에 못 산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대목을 앞둔 어느 봄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심씨는 신이 나서 도현을 불렀지요. 도현아, 오늘은 대목이다. 쌀을 평소 2배로 불려라. 그런데 도현이 심씨의 소매를 잡아 끌며 말렸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떡을 평소 절반만 하세요. 점심때쯤 폭우가 쏟아질 거예요. 이 녀석아,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소리냐? 도현은 심씨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이끌었지요. 보세요. 소금 단지가 끈적하고 눅눅하죠. 공기에 물기가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굴뚝 연기가 하늘로 못 올라가고 바닥으로 깔려요. 공기가 무거워서 그래요. 큰 비가 올 징조예요. 심씨는 반신반의했지만 도현의 말을 믿고 떡을 조금만 쪘습니다. 이웃 떡집들은 산더미처럼 떡을 쪄내며 비웃었지요. 대목에 저것밖에 안 해? 장사 포기한 거야? 정오가 지나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떡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집들은 비명을 질렀지요. 다들 비에 젖은 떡을 버리느라 난리였지만 심씨네만 손해를 면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 이웃 상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떡을 안 했어? 심씨가 도현의 이야기를 전하자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지요. 저 어린 것이 소금과 연기만 보고 비를 맞췄다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더니 저 아이가 딱 그 짝이네. 이후 도현은 마포 나루터에서 세상 이치를 꿰뚫는 신동으로 소문났습니다. 사람들은 도현을 보러 떡집으로 몰려들었지요. 얘야, 올해 콩농사는 어떨 것 같니? 이 물건을 지금 팔까, 묵힐까? 도현은 그때마다 명쾌한 답을 내놓았고 떡집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심씨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눈에 띄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도현의 소문이 퍼진 지 며칠 뒤 고을의 신임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떡집 앞 큰 길로 화려한 행렬이 지나갔지요. 호위무사들이 위풍당당하게 걸었고 가운데에는 말을 탄 사또가 위엄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씨도 도현의 손을 잡고 고개를 조아렸지요.
그런데 도현만은 고개를 들고 말의 발굽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채찍을 드는 순간 도현이 튀어나갔습니다. 안 돼요. 멈추세요. 위험해요. 호위무사들이 소리쳤지요. 이 무슨 버르장머리냐. 창을 든 무사가 도현을 위협하려 하자 심씨가 기겁하며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또가 말고삐를 당기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도현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이 아파서 왼쪽 뒷다리를 절뚝거려요. 안장이 오른쪽으로 쏠렸어요. 지금 달리면 쿵 하고 떨어져요. 사또가 내려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말발굽의 편자가 깨져 있었고 안장끈은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도현의 말대로 달렸다면 큰 낙마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지요. 사또는 도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의 눈썰미가 매보다 날카롭구나. 네가 내 목숨을 구했다. 이 사건으로 도현은 사또의 목숨을 구한 똑똑한 아이로 명성이 고을 밖까지 퍼졌습니다. 소문이 퍼질수록 심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현이 똑똑하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보다는 두려웠지요. 세상은 튀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심씨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심씨는 도현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도현아, 할미 말 잘 들어야 한다. 네, 할머니. 세상은 모난 돌을 가만두지 않는단다. 네가 똑똑한 건 할미가 제일 잘 알지. 하지만 그걸 남들한테 보이면 안 된다. 심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내 앞에서만 똑똑하고 남들 앞에서는 바보가 되거라. 도현은 어린 나이였지만 할머니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 수 있었지요. 다음 날부터 도현은 콧물을 흘리며 바보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도 도현은 딴청만 피웠지요. 얼마 전까지 신동이라 불리던 아이가 갑자기 바보가 되었다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너무 똑똑하면 제명에 못 산다더니 귀신이 씌었다가 빠진 게 아닐까. 심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게 도현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도현에게는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심씨가 무덤가에서 도현을 주었을 때 강보에 함께 들어있던 작은 옷가락지였지요. 도현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장난감이었습니다. 가락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만지며 궁금해했지요. 어느 날 도현은 심씨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글씨가 무슨 뜻이에요? 심씨는 글을 몰랐습니다. 평생 떡만 빚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도현을 위해 이웃 훈장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민유방본이라 쓰여 있구려.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라는 뜻이요. 심씨는 도현에게 그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란다. 백성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이지. 도현은 그 말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5살 아이였지만 그 뜻을 이해하려 애썼지요. 할머니, 그럼 백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단다. 도현은 떡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매일 떡을 사러 오는 사람들, 힘든 일을 하고 와서 떡 한 조각으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백성이었지요. 할머니는 매일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배불리시잖아요. 그건 장사를 하는 거란다. 할머니도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심씨는 도현의 말에 웃었습니다. 이 녀석 떡 만드는 게 무슨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하지만 도현은 진지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옷가락지를 꼭 쥐며 말했지요. 저도 할머니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심 씨는 도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이런 생각을 하다니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요. 도현은 그날부터 옷가락질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잠잘 때도 손에 쥐고 잤고 떡집이를 도울 때도 손가락에 끼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옷가락질을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유방본, 백성이 근본이다. 이 말은 훗날 도현의 삶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떠돌이 선비 하나가 떡집 평상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낡은 비망록을 꺼내 한숨을 쉬며 들여다보았지요. 그 책에는 친구가 목숨 걸고 쓴 글이 담겨 있었지만 마지막 장에는 이름 대신 붉은 도장이 하나 찍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도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증거가 될 텐데. 도장을 잃어버렸으니 증명할 길이 없구나. 선비가 책을 들여다보는 동안 옆에서는 도현이 심씨를 도와 절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장난기가 발동했지요. 떡살 대신 자신의 손가락에 낀 옷가락질을 떡반죽에 꾹꾹 눌렀습니다. 할머니 보세요. 제 반지로 찍으니까 떡에 매화꽃이 피었어요. 하얀 떡 위에 매화 문양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 순간 떡을 집어 먹으려던 선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현이 만든 떡 위의 매화 문양. 그것은 선비가 들고 있는 책 속의 붉은 도장 자국과 똑같은 모양이었지요. 그 무늬. 선비가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도현의 옷가락지에 붉은 팥을 묻혀 책의 빈 공간에 찍어보았지요. 기존에 찍혀 있던 도장 옆에 찍으니 쌍둥이처럼 똑같은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선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가락지가 그냥 반지가 아니라 자네의 인장이었구만. 옷가락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도현의 친부인 이대감이 사용하던 가문 고유의 도장이었던 것이지요. 선비는 도현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가 바로 증거다. 이 가락지를 가진 네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구나. 선비는 심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가르치겠소.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말이오. 그날부터 선비는 떡집 뒤편 작은 방에 머물며 도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도현은 스승 앞에 단정히 앉아 글을 배웠지요. 천자문을 배우고 사서삼경의 구절들을 익혔습니다. 도현아, 너의 가락지에 새겨진 한자를 읽어보거라. 도현은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그 뜻을 알고 있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스승은 깊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너의 아버지께서 평생 믿으신 가르침이란다. 아버지께서는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으셨지. 백성을 귀히 여기지 않는 권력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셨거든. 도현은 옷가락지를 꼭 쥐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나요? 그렇단다.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분이셨지. 도현은 스승의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새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글도 제법 읽을 줄 알게 되었고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자라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떡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홍대감이었지요. 민정시차를 핑계로 이 고을까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홍대감 뒤로 호위무사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지요. 소문을 들었소. 이 떡집에 똑똑한 아이가 있다지. 심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현을 숨기고 싶었지만 대감 앞에서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홍대감은 떡집 안으로 들어와 도현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압적인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물었지요. 내가 그 영특하다는 아이냐? 예, 대감 나리. 도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겨우 7살밖에 안 된 아이였지만 의젓했지요. 홍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니놈은 천안 떡집 아이인데 정치가 무엇인지 아느냐? 심씨가 급히 나섰습니다. 대감 날이 아이가 철이 없어 하는 게 없사옵니다. 가만히 있거라. 아이에게 물었다. 홍대감의 날카로운 시선이 도현에게 꽂혔습니다. 도현은 바보 흉내를 내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시킨 대로 남들 앞에서는 바보가 되어야 했지요. 하지만 홍대감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그리고 스승에게 배운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자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도현은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에 낀 옷가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또랑또랑하게 대답했지요. 정치는 떡을 고르게 나누는 것입니다. 홍대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떡을 나눈다고? 예. 떡을 만들 때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으면 안 되잖아요. 모두에게 고르게 나눠줘야 해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도현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민유방본. 백성이 오직 나라의 근본이라 배웠습니다. 그 순간 홍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투, 그 사상, 그 표현 방식. 모두가 홍대감이 역적으로 몰아죽인 이대감과 똑같았기 때문이지요. 홍대감의 머릿속에서 경종이 울렸습니다. 이대감은 평소에도 민유방본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백성이 근본이라는 그 사상 때문에 홍대감의 비리를 용납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심씨는 본능적으로 도현을 끌어안았지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홍대감은 잠시 도현을 노려보다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저 아이, 혹시 그 핏줄이 아닐까? 홍대감은 도현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도현의 멱살을 움켜쥐었지요. 누구한테 그런 말을 배웠느냐? 심씨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호위무사가 심씨를 막아섰습니다. 심씨는 무사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지요. 아이를 놔주시옵소서, 제발. 하지만 홍대감은 듣지 않았습니다. 도현을 흔들어대며 소리쳤지요. 대답해라. 누가 가르쳤느냐?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현의 품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옷가락지였지요. 홍대감의 눈이 그 가락지에 꽂혔습니다. 순간 동작을 멈췄지요. 떨리는 손으로 가락지를 집어든 홍대감은 햇빛에 비춰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쪽에 새겨진 매화 문양을 보는 순간 홍대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없애버리려 했던 이대감의 인장이었습니다. 홍대감이 역적으로 몰아죽인 그 친구의 도장이었지요. 이것이 어찌... 홍대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홍대감은 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이대감을 역모로 몰아죽이던 그날, 이대감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역모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아이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홍대감은 아이가 어딘가에서 죽었을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아이는 이대감의 사상을 품고 그의 인장을 지니고 그와 똑같은 말을 하는 이 아이는 이놈이 그 핏줄이구나. 홍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살려두면 내 목을 죄어오겠어. 홍대감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복수를 하러 올 것이었지요. 그 전에 없애야 했습니다. 홍대감은 옷가락지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도현을 밀쳐냈지요. 도현은 바닥에 넘어지며 옷가락지를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홍대감은 아무렇지 않은 듯 떡집을 나섰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지요.
떡집 밖으로 나간 홍대감은 호위무사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없애라. 흔적도 남기지 말고. 호위무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홍대감의 행렬이 떠나고 난 뒤 떡집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심씨는 부들부들 떨며 도현을 끌어안았지요. 도현도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위험이 닥쳐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날 밤 심씨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떡집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심씨는 부엌에서 쓰던 낫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은 할머니 옆에서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신경 쓰였지요. 한밤중이었습니다. 도현이 살짝 눈을 뜨자 심씨의 모습이 촛불에 비쳐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도현의 헌버선을 깁고 있었지요. 버선은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고 바닥은 닳아서 구멍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늘을 움직이는 할머니의 굽은 등이 보였습니다. 평생 떡을 빚느라 굽어진 허리였지요. 도현은 할머니의 발을 보았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 자신을 구하느라 동상에 걸린 발. 발가락 끝은 검게 변해 있었고 발 뒤꿈치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자라는 동안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지요.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지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할머니께 비단 꽃신을 신겨드릴 거야. 도현이 조용히 움직이자 심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현아, 잠이 안 오느냐? 도현이 심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괜찮다. 할미가 지킨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게다. 너는 할미의 전부란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꼭 안고 밤을 새웠습니다. 밖에서는 이따금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도현은 평소처럼 떡집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눈은 쉬지 않고 주변을 살폈지요. 떡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골목 저쪽에서 서성이는 사내들,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점심때쯤 도현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하던 낯선 사내 셋이 떡집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떡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떡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들의 신발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붉은 황토가 묻어있네. 마포 나루터 근처에는 붉은 황토가 없었습니다. 저 흙은 한양 북쪽 홍대감의 저택 근처에서나 볼 수 있는 흙이었지요. 도현은 계속 관찰했습니다. 사내들은 서로 눈짓과 손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자주 쳐다보았지요. 한 사내가 손가락을 핥아 공중에 들어 올렸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는 동작이었지요. 다른 사내는 떡집 뒤편을 힐끔힐끔 살피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보고 있어. 도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밤 바람은 북서쪽에서 불어올 것이었습니다. 북서풍이 불면 떡집 뒤쪽에서 불을 지르면 앞쪽으로 빠르게 번질 것이고, 도현은 사내들의 행동을 더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떡집 주변을 천천히 돌며 뒷골목의 구조를 살피고 있었지요. 도망칠 길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지자 사내들은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알 수 있었지요. 그들이 밤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도현은 급히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큰일 났어요. 떡집 뒤편에서 글을 읽고 있던 스승이 고개를 들었지요. 왜 그러느냐? 저 사람들을 보세요.
신발에 붉은 황토가 묻어 있어요. 홍대감 집 근처 흙이에요. 그리고 계속 바람 방향을 살피고 있어요. 스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북서풍이 불 때 저들이 불을 지르러 올 거예요. 떡집 뒤편 구조까지 다 살폈어요. 스승은 곧바로 심씨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심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 도현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짐을 챙겨야 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도망쳐야 해요. 뒷문 쪽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스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미리 뒷문 근처에 빠져나갈 곳을 만들어 놓겠다. 불이 나면 그리로 나가자. 그날 밤을 대비해 세 사람은 조용히 도망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심씨는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작은 보따리에 담았고 스승은 뒷문에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조심스럽게 만들었지요. 도현은 옷가락지와 비망록을 품에 꼭 간직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저거리는 어둠에 잠겼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렸지요. 밤이 깊어지자 북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의 예측대로였지요. 세 사람은 보찜을 챙겨 뒷문 근처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한밤중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홍대감의 사병들이 떡집 뒤편으로 살금살금 다가왔지요. 그들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떡집 벽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불꽃이 튀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어왔지요. 북서풍이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이다. 스승의 속삭임에 세 사람은 뒷문 개구멍을 통해 기어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간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불길은 이미 떡집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심씨가 발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떡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지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군 터전, 아들을 키운 그곳, 도현과 함께한 모든 추억이 제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떡을 찌던 시루, 방아를 찢던 맷돌, 도현이 처음 걸음마를 뗀 마당,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심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떡집 안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였지요. 목숨이 중합니다. 훗날을 도모해야 합니다. 스승이 심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심씨는 눈물을 머금고 도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타는 떡집을 바라보았지요. 가자, 도현아. 세 사람은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자객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놈들이 도망쳤다. 찾아라. 뒷문 쪽이다. 저쪽을 수색해라. 심씨는 도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평생 떡 빚던 그 악력으로 도현의 손을 꼭 쥐고 달렸지요.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리던 세 사람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왼쪽은 산으로 가는 길이었고 오른쪽은 강가로 가는 길이었지요. 심씨가 왼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산으로 가자. 숲에 숨으면 찾기 어려울 게다. 하지만 도현이 심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도현은 잠시 두 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지만 숨을 곳이 많아 보였지요. 하지만 도현의 머릿속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산으로 갈 거라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산길에 매복하고 있을 거예요. 스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다. 도망치는 사람은 이래 산으로 가기 마련이지.
도현이 오른쪽 길을 가리켰습니다. 갈대밭으로 가야 해요. 갈대가 사람 키보다 높아서 그 안에 숨으면 찾을 수 없어요. 게다가 강물 소리가 발소리를 덮어줄 거예요. 심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단가는 탁 트여 있지 않느냐? 달빛에 우리 모습이 보일 텐데. 도현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밤은 구름이 두껍게 끼었어요. 달빛이 약해서 오히려 우리를 숨기기 좋아요. 그리고 강가는 안개가 자주 끼어요. 스승이 도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역시 영특하구나. 그래, 내 판단을 믿겠다. 세 사람은 도현의 판단을 믿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뒤쪽 산길에서 횃불 빛이 보였습니다. 자객들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지요. 저기 있을 개다. 산을 샅샅이 뒤져라. 나무 뒤, 바위 틈 모두 확인해라. 도현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1차 포위망을 무사히 빠져나온 것이지요. 세 사람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도현의 말대로 강물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주변을 뿌옇게 감싸고 있었지요. 저기 갈대밭이 보여요. 어서 숨어요. 세 사람은 갈대밭 속으로 몸을 숨기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갈대는 사람 키의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 웅크리고 앉으니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요. 멀리서 자객들이 산을 수색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음 행동을 생각했습니다. 갈대밭을 빠져나와 강둑을 따라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현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도현은 비명을 삼키며 발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발목이 심하게 삐었는지 일어서려 하자 통증이 엄습했지요. 심 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도현의 발목은 이미 퉁퉁 부어오르고 있었지요.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쪽이다. 강가를 수색하라. 자객들이 산에서 내려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일어서려 했지만 발목에 체중이 실리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지요. 심 씨가 도현 앞에 등을 돌리며 앉았습니다. 어서 올라타거라. 할머니, 저 너무 무거워요. 도현은 이제 7살이었습니다. 갓난아기 때처럼 가볍지 않았지요. 저 때문에 할머니까지 죽으면 안 돼요. 하지만 심 씨는 도현을 등에 업었습니다.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일어섰지요. 내 떡치던 팔이 말지. 너 하나쯤은 깃털이다. 심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의 몸으로 다 큰 아이를 업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2걸음.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요. 무릎이 후들거렸고 등은 불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할머니, 제발 저 내려놓으세요. 도현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숨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심 씨의 머릿속에는 죽은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역병으로 죽어가던 아들을 살리지 못했던 그날. 아들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통곡하던 그날. 이번에는 지킨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는다. 심 씨는 지늘길을 걸었습니다. 발이 지늘게 빠질 때마다 온몸에 힘을 다해 발을 빼냈지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초인적인 힘을 냈습니다. 뒤에서 자객들의 외침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현을 업은 채 어둠 속을 걸어갔지요. 심 씨가 도현을 업고 간신히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스승이 미리 와서 배 한 척을 준비해 두고 있었지요. 하지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홍대감의 사병들이 곧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어서 타시오. 스승이 심 씨와 도현을 배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배에 오르지 않았지요.
대신 품에서 작은 손칼을 꺼내 나루터에 묶여있던 다른 배들의 밧줄을 재빠르게 끊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스승은 대답 대신 자신의 각과 두루마기를 벗어 반대편 갈대숲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바로 그때 사병들이 나루터에 도착했지요. 저기다, 저 갈대밭으로 도망쳤다. 사병들이 갈대숲 쪽으로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밧줄이 끊긴 배들은 물살에 떠내려가기 시작했고 사병들은 배를 잡으려 우왕좌왕했지요. 심씨가 외쳤습니다. 선비님도 타시오. 하지만 스승은 배를 강으로 힘껏 밀어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미끼가 되어 놈들을 따돌리겠소. 걱정 마시오. 내 몸 하나 숨길 곳은 많으니. 배가 물살을 타고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봅시다. 스승의 외침이 강물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짙은 밤 안개가 강을 뒤덮었고 심씨와 도현을 태운 배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지요. 스승은 혼란을 틈타 유유히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도현은 안개 속에서 스승이 있던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꼭 살아계세요. 나룻배는 안개를 뚫고 강 건너편에 무사히 닿았습니다. 심씨와 도현은 배에서 내렸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요. 떡집도 불탔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홍대감의 추격은 계속될 것이었고 조선팔도 어디든 그의 손길이 미칠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가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다친 발목 때문에 절뚝거렸고 심씨는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지요. 해가 뜨자 강가에 피난민 무리가 보였습니다. 짐을 잔뜩 진 사람들, 아이를 업은 여인들,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이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지요.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심씨가 한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마을이 통째로 떠내려갔습니다. 집도 잃고 먹을 것도 없어서 임금님께 구휼미를 받으러 가는 중이지요. 임금님이요? 도현의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금님께서 근처 행궁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행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하루길 거리에 있다지요. 우리도 그리로 가는 중입니다. 피난민들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씨와 도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지요. 도현아, 우리도 저들을 따라가 볼까? 하지만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옷가락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도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숨어 산다면 평생 숨어 살아야 했지요. 홍대감은 조선팔도 어디든 손을 뻗칠 수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도현은 품속에서 비망록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였지요. 그리고 스승님이 7년 동안 지켜온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진실을 밝혀야 해. 도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할머니, 이제 도망 안 가요. 심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도현은 옷가락지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평생 도망치며 살 수는 없어요. 옷가락지에 쓰여 있잖아요. 백성이 근본이라고. 백성인 저희가 억울하면 임금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심씨는 도현의 눈을 보았습니다. 7살 아이의 눈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단호하고 결연했지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행궁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해질 무렵 행궁이 보였습니다. 품속에는 아버지의 옷가락지와 비망록이 있었고 가슴 속에는 민유방본이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도현은 행궁 정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요. 이제 시작이다. 도현은 문지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임금님을 뵙고 싶습니다. 문지기가 코웃음을 쳤지요. 어린 것이 무슨 헛소리냐. 썩 물러가거라.
하지만 도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걸려있는 징을 보았지요. 격쟁의 징이었습니다.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징을 쳐서 임금의 행차를 멈추는 것이었지요. 도현은 징체를 들었습니다. 땡땡땡. 징 소리가 행궁 전체를 울렸습니다. 이놈, 감히. 문지기들이 달려들었지만 도현은 계속 징을 쳤지요. 행궁 안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격쟁의 징 소리에 임금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지요. 얼마 후 행궁문이 열리며 임금의 행차가 나왔습니다. 호위무사들이 도현을 에워쌌지만 임금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일로 격쟁을 울렸느냐? 바로 그때 행궁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왔습니다. 홍대감이었습니다. 홍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아이가 임금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당장 베어야 합니다. 저놈은 역적 이대감의 자식이옵니다. 하지만 임금은 도현의 눈을 보았습니다. 7살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결연했지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어보겠노라. 전하, 안 되옵니다. 홍대감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임금은 손을 저었습니다. 짐이 직접 판단하겠노라. 아이야, 무슨 일이냐? 도현은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비망록을 꺼내 들었지요. 이것은 저희 아버지 이대감께서 남기신 비망록이옵니다. 홍대감의 비리가 모두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홍대감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거짓이옵니다. 조작된 가짜 책이옵니다. 저런 것을 어찌 믿으시렵니까? 임금이 비망록을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는 이름이 없고 도장만 찍혀 있었지요. 이것이 진짜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도현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책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사옵니다. 도현은 옷가락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붉은 인주를 묻혔지요. 조심스럽게 비망록의 빈 공간에 옷가락지를 꾹 눌러 찍었습니다. 선명한 매화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책에 원래 찍혀 있던 빛바랜 도장 자국과 완벽하게 일치했지요.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도장이 똑같사옵니다. 저것이 이대감의 인장이옵니다. 임금도 놀란 표정으로 두 도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크기도 무늬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지요. 도현은 이어서 장부를 펼쳤습니다. 홍대감은 3년간 세곡 1만 석을 빼돌렸사옵니다. 도현은 복잡한 숫자들을 암산으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의 세곡은 1만 2천 석이 들어와야 하나 9천 석만 창고에 들어갔사옵니다. 차이는 3천 석이옵니다. 둘째 해에는 1만 3천 석이 들어와야 하나 9,500석만 기록되었사옵니다. 차이는 3,500석이옵니다. 셋째 해에도 마찬가지로 3,500석이 빠졌사옵니다. 도현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며 말했습니다. 합하면 1만 석이옵니다. 여기 기록된 세곡과 실제 창고에 들어간 세곡의 차이가 정확히 일치하옵니다. 임금은 아이의 천재성에 감탄했습니다. 7살 아이가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머릿속으로 해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놀랍구나. 어린 나이에. 홍대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홍대감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물증도 있고 도현의 논리도 명확했지요. 하지만 홍대감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옵니다. 홍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장은 훔친 것이고 장부는 아이의 억지일 뿐이옵니다. 7살짜리 아이의 말을 어찌 믿으시렵니까? 임금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렇다면 홍대감, 너가 결백하다는 증거를 대어라. 소인은 평생 충성을 다했사옵니다.
이 아이는 역적의 자식으로 저를 모함하려는 것이옵니다. 홍대감이 땅을 치며 울부짖었지요. 증인을 대시오. 증인도 없이 어찌 사람을 죄인으로 몰 수 있사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 산 증인이 있소. 우렁찬 목소리가 어전을 울렸습니다. 한 선비가 당당한 걸음으로 어전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도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스승님이었습니다. 나루터에서 헤어진 뒤 한양으로 와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홍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놈이 어찌. 스승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은 이대감의 벗이었사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사옵니다. 스승은 차분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홍대감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대의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증거를 대라. 스승이 품에서 낡은 서찰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대감께서 소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옵니다. 임금이 서찰을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물증, 논리, 증인.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홍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지요. 임금이 녹이 띤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홍대감을 파직하고 유배형에 처하라.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그리고 임금이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대감의 가문은 복권하라.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인 죄 크도다. 도현은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심씨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지요. 며칠 뒤 도현의 친척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명문가로 돌아가자꾸나. 친척들은 화려한 비단옷을 내밀었습니다. 도현은 심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씨는 눈물을 참으며 도현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가거라, 도현아. 너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 한다. 도현은 심씨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꼭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도현은 한 걸음 뒤를 돌아보며 떠났습니다. 심씨는 도현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지요. 세월이 흘러 몇 년이 지났습니다. 마포 나루터에는 다시 지어진 심신의 떡방앗간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크고 번듯해진 떡집이었지요.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냄새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관복을 입은 청년 하나가 떡집으로 걸어왔습니다. 과거의 장원 급제한 도현이었습니다. 이제 20이 된 도현은 임금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관리가 되었지요. 떡집 안에서는 늙은 심씨가 여전히 떡을 빚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지만 떡을 만드는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능숙했지요. 할머니. 도현의 목소리에 심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현이. 심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현은 떡집 안으로 들어와 심씨 앞에 큰 절을 올렸지요. 심씨가 도현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현은 방금 쪄낸 따끈한 팥시루 떡을 한 조각 집어들었습니다. 어릴 적 무덤가에서 자신을 살린 바로 그 떡이었지요. 한 입 빼어 물자 익숙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할머니, 떡이 제일 맛있습니다. 심씨가 도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심씨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도현은 품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운 비단, 꽃신 한 켤레가 들어있었지요. 할머니, 이거 신으세요. 제가 어릴 때 다짐했던 거 기억하세요? 할머니께 비단 꽃신을 신겨드리겠다고. 심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눈보라치던 그날 솜저고리를 벗어 저를 감싸주셨고 따뜻한 떡으로 제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도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객들이 쫓아올 때도 할머니는 저를 업어주셨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심 씨가 도현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니다, 도현아. 네가 있어서 할미가 살았다. 죽은 아들을 잃고 혼자 남았을 때 할미는 살아갈 이유가 없었단다. 그런데 너가 왔지. 네가 할미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떡집 한쪽에서는 스승이 흐뭇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승도 이제 관직에 복귀하여 도현과 함께 일하고 있었지요. 도현과 심 씨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심어진 매화나무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도현이 어릴 적 심은 나무였지요. 도현은 옷가락지를 꺼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가락지 안쪽의 글귀가 햇살에 반짝였지요. 도현은 백성이 오직 나라의 근본이라는 그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된 뒤에도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펼쳤고 억울한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섰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활짝 웃었습니다. 세상에는 피로 맺어진 가족도 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도현은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구름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